묻지마 살인한 사람 나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묻지마 살인을 반복적으로 겪냐고요. 내 개성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으면 자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유행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해버리는 현상을 저는 주변에서 자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콘텐츠를 보시면은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개인이 취해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단초를 찾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가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가지고 현대사회가 왜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 속의 한 문장을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문장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붙들어맬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 그는 자신의 개체적 자아로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아를 제거하고 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감을 느끼려고 미친 듯이 애쓴다.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가 매트릭스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Running Out of Matrix라고 지었고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속한 콘텐츠가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 이 콘텐츠를 보시면은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개인이 취해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단초를 찾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지금 하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살인 사건들의 기적, 그런 살인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본질적 질문을 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어떤 식으로 살으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맥락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에리 프롬의 세계관, 즉 에리 프롬의 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 중세인들의 이야기. 이 책은 에리 프롬이 중세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까지 어떻게 이행해 가는지, 그리고 그 이행기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느끼고 그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의 방법론은 심리학적 방법론이에요. 경제적 토대, 물적 토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인간 개인의 내면 심리를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지점을 에리 프롬은 지적을 합니다. 중세인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중세인들에게 삶은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분적 위치,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업적인 집단,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예요.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상호 협력적인 직업 집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걸 길드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일자리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가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형태 또는 없는 형태로 변경되었죠. 이런 식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외로워지고 고립되었다고 에리 프롬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술사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사를 한번 쭉 지켜보면 재현의 역사가 있고 재현을 하지 않는 현대미술이 있거든요. 정말 원시 미술에서부터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방식으로 미술을 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창조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미술사는 재현을 포기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현실주의나 생면추상, 잭슨 폴록 같은 작가들, 이런 식의 현대미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대미술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술이 아닌 것 같은 비예술성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느낌도 받습니다. 마치 중세사회에서의 이탈,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동이 현대미술의 등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중세 사회 체제에서 자본은 인간의 하인이었지만 근대 사회 체제에서는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즉 중세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자본 축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속한 길드라는 협동적 조합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산물을 얻고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마치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하는 것이지 자본을 축적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자본 축적이라는 목표가 생깁니다. 이게 인간을 좀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게 에리 프롬의 주장입니다. 자본주의가 개인을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협동조합 체제의 통제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자본 축적 자체를 위해 일한다는 원칙이 객관적으로는 인류의 진보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해도 주관적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초개인적 목적을 위해 일하게 하게 만들었고 인간을 자기가 만든 기계의 하인으로 전락시켰으며 그리하여 자기가 보잘것없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인간에게 안겨주었다. 현대 산업사회를 보면 코디즘이 등장하고 분업화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죠. 중세사회에서는 자유롭지 않기는 해도 불안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서 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코디즘과 분업화, 컨베이어 벨트 또는 길다란 일련화된 생산 라인에서 한 파트를 담당해서 그 파트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게 되면 인간은 성취감이나 노동으로서 오는 행복감을 굉장히 적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양상만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근데 현대에 와서도 전체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돼서 한 개인이 하는 일이 뭘까요? 모든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A부터 Z까지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파트에서 한 파트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다원화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파트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전문화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업화가 됨으로써 노동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더 남들을 추월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또는 남들이 지정하는 스탠다드에 어느 부분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프롬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전쟁과 나치즘, 전체주의의 도래. 근대인이 중세사회를 벗어나서 불안한 결과가 결국에는 나치즘이라는 게 프롬의 생각입니다. 나치즘을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체제로 보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책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나치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나치즘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력한 존재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한 힘에 복종하여 자아를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도 존재한다. 나치의 이념과 실제 이 피학적인 측면은 대중과 관련하여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대중은 되풀이해서 듣는다. 개인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무의미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 속에 자신을 용해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높은 힘의 기운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나치즘이 발생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층 중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중산층에 속해 있지만 중산층의 위치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느낀 세력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불황을 맞고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압박감에 온 국민이 놓여있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신이 축적한 재산 또한 물거품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국민이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 바로 나치즘이었던 거예요. 나치즘도 바로 국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한 거고 프로파간다를 한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았던 게 나치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치즘은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나 적개심을 유대인들에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고 유대인들이 이 악의 세력이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이 점유하고 있던 재산, 유대인이 점유하고 있던 일자리 같은 것들은 독일의 기존 국민이 갖게 되고 모든 피해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떠안는 겁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국민이라도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정한 소수 세력을 희생시킴으로써 다수가 이익을 보는 이런 부당한 메커니즘에 누구든지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런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절대 가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인의 불안의 원인과 심리학적 설명. 에리 프롬이 지적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권위로부터 지배받기를 원하거나 바로 사도마소이즘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가학충동 또는 피학충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어느 경우에나 개인의 자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다. 피약적인 경우에는 외부의 힘 속에 나 자신을 용해시키고 그리하여 나를 잃어버린다. 가학적인 경우에는 타인의 존재를 나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나 자신을 확대하고 그리하여 독립적 자아인 나에게 부족한 힘을 얻는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공생관계를 맺으려는 충동이 생기는 것은 항상 자신의 개체적 자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때리면서 행복을 얻는 거, 누구한테 맞으면서 행복을 얻는 거, 쉽게 말해서 동일한 심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아의 빈곤, 자아의 나약함, 자아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아를 완전하게 지탱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 희생의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도마조이즘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가 프롬이 지적하는 첫 번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인트로에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을 언급했는데 바로 이 파괴성의 심리가 이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압도적인 힘에 으스러지는 것을 피하려는 마지막 시도, 거의 필사적인 시도다. 가학증은 대상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파괴성은 대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학증은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원자화된 개인을 강화하려 하지만 파괴성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없애는 방법으로 개인을 강화하려 한다. 삶에 대한 충동과 파괴에 대한 충동은 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반비례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삶에 대한 충동이 방해를 받을수록 파괴를 향한 충동은 강해지고 삶이 더 많이 실현될수록 파괴성의 정도는 줄어든다. 여러분 혹시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행사하는 사람의 계층은 경제적으로 하층이었습니다. 변호사 또는 의사가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또는 대통령, 권력자, 재벌, CEO가 묻지마 살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모든 묻지마 살인은 사회적으로 괴롭힘을 받거나 불리한 처지에 있거나 망가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질러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묻지마 살인이 났을 때 그 살인자에게 모든 비판을 가하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묻지마 살인한 사람 나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묻지마 살인을 반복적으로 겪냐고요. 그 겪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그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으로 성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갇혀 있길래 그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하층민들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나. 자, 다음 챕터 세 번째, 자동인형적 수능. 이 유별난 메커니즘은 근대 사회에서 정상인 대다수가 발견하는 해결책이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둔다. 그리고 문화적 유형이 그에게 제시한 성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타인과 똑같아지고 타인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똑같아진다. 나와 외부 세계의 차이는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외로움과 무력함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진다. 이 메커니즘은 일부 동물에게도 볼 수 있는 보호색에 견줄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은 주위 환경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거의 구별할 수가 없다.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인형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주위에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인형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가 치르는 대가는 비싸다.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빨리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사이즈도 분명히 있는데 나쁜 측면을 보자면 그만큼 자기 개성이 없으니까 유행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일명 클론 룩이라고 하던데 과거에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한다거나 롱패딩 같은 거 유행했잖아요. 또 최근에 그 나이키 신발, 범고래 그런 특정한 스타일의 신발도 유행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유행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해버리는 현상을 저는 주변에서 자주 목격을 합니다. 뭔가 옷이라는 걸 입을 때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입으면 되는데 그냥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책에서 그 정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나와 사회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싶어서, 즉 내가 외롭고 두려워서 이 세계가 나에게 시키는 걸 하면 덜 외롭고 덜 두렵겠지, 나는 저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선택들,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수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 위에 랄프 waldo 에머슨 책을 띄워놓을게요. 저는 주변에서 봤을 때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공부를 좀 잘한다는 친구들, 회계사나 뭐 대기업 취업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의 경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의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개성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으면 자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사회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회가 제시하는 루트나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향을 수용하고 수능에서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최면술, 우리 사회가 매트릭스인 이유. 제가 뭐 매트릭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면술 실험에서는 무엇이 증명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소망 그리고 관능적 감각까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과 느낌들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최면술이 등장을 합니다. 최면술사가 A라는 사람을 잠이 들게 하면서 너의 물건을 저 C가 훔쳐갔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면을 걸고 최면을 당한 P 실험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물건을 찾습니다. 어디 갔지? 하다가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으로 C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 사회로 확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어떤 최면술들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프로파간다들 선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반 신문 독자에게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라. 그는 신문에서 읽은 것을 거의 정확하게 그 자신의 의견으로 대답할 것이다. 사회 이슈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인스타 피드에서 본 거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광고 기술이라는 게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상품의 품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편이나 최면술처럼 고객의 비판 능력을 억누르고 마비시킨다. 비판적 사고력을 둔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은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공공연한 공격보다 더 위험하고 외설보다 더 부도덕하다.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광고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익 집단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사회가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누군가 제시한 방향대로 누군가 설정해둔 룰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 에리 프롬이라는 저자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리 프롬이라는 저자도 이 매트릭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학교 가고 싶어를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매일 가고 싶어요 라고 하겠죠. 왜냐면 어른들이 자기가 어떻게 대답했을 때 좋아하는지를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겠죠.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면 이 어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입당하는 거죠. 솔직히 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다고 말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또한 정답은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수능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인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는 원할 것을 원할 뿐이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어진 목표를 자신의 목표처럼 받아들임으로써 그 어려운 과제를 피하려고 애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기가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편하고 욕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았다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익명의 권위에 순응하고 자신의 자아가 아닌 자아를 받아들인다. 그가 그럴수록 무력감은 더 심해지고 그는 더욱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근대인은 겉보기에는 낙관적이고 창의적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무력감에 압도되어 다가오는 재앙을 마비된 것처럼 멍하니 지켜볼 뿐이다.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저한테 말할 때마다 이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사회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도저히 합리적 이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룰에 따르게 만들고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수능주의의 탈피 그리고 진정한 개인주의의 도래. 이거는 좀 직접 책을 펴서 읽어보고 싶은데 적극적인 자유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사는 능력과 함께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과 동일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르네상스 이래 근대 사상의 이념적 목표였던 개인주의의 실현에 달려있다. 오늘날의 문화적 정치적 위기는 개인주의가 너무 많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에리 브롬의 서사를 따라와 봤습니다. 중세사회에서의 고립된 개인, 하지만 안정된 개인에서 근대사회에 자유롭지만 불안한 개인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란 걸 알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순응하거나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자유라는 이 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개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가치로, 각자의 고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주의 사회가 되어야겠고, 사람들은 그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이 책의 콘텐츠를 보시고 여러분이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알게 되었고, 인간 심리의 세 가지 메커니즘, 사도마조이즘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그리고 파괴성, 자동이형적 수능, 이것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하신 겁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리뷰한 콘텐츠도 있고,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신뢰라는 콘텐츠도 있거든요. 그 콘텐츠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